자, 여러분들 오늘은 10강 내용입니다.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과서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올려준 학습 활동지와 교과서를 같이 놓고 오늘 공부를 좀 할 텐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속 원운동과 관련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행성의 운동과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원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구심력을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외부에서 자,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자, 어떤 힘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구심력이라는 힘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 력자가 힘력자를 뜻해요. 그래서 어떤 힘이에요. 자,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물체가 무슨 운동할 수 있다? 등속 원운동할 수 있는데, 그 힘과 등속 원운동과의 어떤 관계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하여, 우리가 가속도를 뭐라고 나타내고 있죠? 그래요. 가속도란 무슨 양이다? 벡터량으로서 자,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이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줬고요. 자,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가지고 있다. 방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네요. 자, 가속도의 이와 같은 정의를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핵심은 물체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왜 머리가 아프냐면, 여태까지 가속도와 관련해서는요, 직선 운동일 때 주로 다뤄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리학 2로 넘어와서 얘가 이제 평면상에서 원운동할 때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가속도의 크기가 무엇과 관계 있는지 좀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도입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빙글빙글 도는 회전놀이 기구에 타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 놀이터 많이 안 가봐서 한 번도 타보지 않거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좀 참고해 보면요, 얘가 어떤 놀이기구인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고 있는 이 친구들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지대를 꽉 잡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원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얘가 바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아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어야 된대요. 자,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 이렇게 회전하는 사람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그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수업을 받게 되면, 받고 난 후에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선생님이 해답은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쭉 듣고 난 다음에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빠르게.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학습지하고 같이 참고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등속 원운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원운동이다? 등속 원운동. 자, 등은요 일정하다 같다예요. 물체가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빙글빙글 뭔가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돌 때의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하면서 뭔가가 돌아간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예요. 뭐만 갖고 있다? 크기만 갖고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이와 같은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속 원운동. 아니, 다 나왔네요. 그냥 놓고 볼게요. 등속 원운동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요. 자, 이 녀석은 속력은 일정하지만 원 궤도의 접선 방향, 이게 원 궤도의 접선 방향이란 건 뭐냐면, 올 때 접선이라는 단어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자, 접선은 수학에서 한 곡선과 직선이 점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자, 요 곡선의 한 점에 접하는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물체의 요 위치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요 물체의 접선을 그려봐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속력이 일정하지만 원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는 방향이 계속 변한다. 원운동한다는 얘기는
요 물체가 요 위치에 있을 때에는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려고 해요. 그런데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 운동하려고 하는 방향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줄을 여기서 딱 끌어보면 물체가 이리로 슝 하고 날아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뭐는 일정하지만 속력은 일정하지만 그때 뭐가 바뀐다? 방향이 변한다. 자, 속력과 방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개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속력만 일정하고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는 변한다? 일정하다? 변한다 이거예요. 시시때때로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그렇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속 변화는 그리고 방향이 계속 변하는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등속 원운동할 때 물체는 가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하려면 물체에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물체가 이와 같이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힘의 정체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구심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어떤 물체에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물체는 필연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원운동하게 된다. 무슨 원운동? 등속 원운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보기, 교과서에 해보기 있어요. 목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알 수 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즉, 원운동하는 물체가 도대체 어떤 힘 때문에 원운동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준비물은 공, 실, 칼 뭐 이 정도 있고요. 유의사항이 있는데 좋은 건 학교에서 좀 실험을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가 결과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공에다 실을 연결하고 이 공을 원운동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의 다른 한쪽 끝을 잡고 머리 위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때 손에 작용하는 힘을 느껴보자.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요. 이 녀석이 원운동하면서 나를 뭐 하고 있다? 당기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힘은 주고받기는 것 때문에 얘가 나를 당긴다는 얘기는 내가 쟤를 잡아당긴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힘은 주고받는 거잖아. 그럼 쟤가 나를 당긴다는 얘기는 나도 쟤를 당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기는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이 당기는 힘을 우리가 제거해주면 얘는 원운동하지 못하고 그 순간 직선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얘를 당기는 힘이 바로 물체를 원운동시키는 어떤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공을 돌리는 속력을 느리게 하며 과정 2를 반복해보자. 느리게 하게 되면요, 당기는 힘이 크기가 줄어들어요. 공을 빨리 돌리려면 내가 세게 당겨야 돼요. 결국은 작용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빨리 돌아가고 작으면 천천히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돌리는 동안 손이 줄을 잡아당기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화살표로 그려보자. 화살표로 그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을 내 쪽으로 이렇게 당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공이요, 이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당기겠죠. 공이 이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당긴 거예요. 중심. 공이 이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공이 이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당기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내가 똑같은 힘을 계속 준다면 얘는 계속 원운동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고 있던 힘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원운동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접선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면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과정 2와 3에서 손이 줄을 당기는 힘을 비교해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공을 빨리 돌릴 때 손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은 크다.
자, 공을 천천히 돌릴 때 손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은 작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줄에 매달려 돌아가는 공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어디인지 화살표로 항상 원의 뭐다? 그렇죠. 중심 방향으로 알짜임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이 알짜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그렇습니다. 원의 중심,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구심력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자, 줄을 놓았을 때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예상하자. 자,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예상하려면 항상 공의 위치에서 접선을 긋고요. 전반적으로 공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요. 이때 줄을 잘라버리면, 즉 작용하는 구심력을 없애버리면 얘는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궤도의 무슨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원궤도의 무슨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좀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넘어가야 될 산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구심가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구심가속도.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는 무슨 가속도라고 한다? 구심가속도다. 자, 등속 뭐 하는 물체의 운동이요? 등속 원운동하는. 우리가 원운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원운동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그랬고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원의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야 된다고요?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요 가속도를 우리는 구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가속도를 우리는 무슨 가속도라고 한다? 구심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구심가속도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구심력에 비례한다. 왜? 얘가 움직이는 녀석의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2배로 증가시키면 구심가속도도 몇 배? 2배로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2배 커진다는 얘기예요. 2배 커진다는 얘기는 더 빨리 돌린다는 얘기죠.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그만큼. 자, 계속해서요. 두 번째 보시면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함으로 계속 변한다. 자, 만약에 빠르기가 일정한 등속으로 원운동을 한다면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빠르기가 일정하게 회전하기 위해선 이때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도 어떻게 일정하게 작용해야 돼요. 구심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구심가속도의 크기도 뭐한다? 그렇죠.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구심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한다. 왜? 구심가속도의 방향과 구심력의 방향은 서로 같아요. 구심력은 원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구심가속도도 원의 뭐를 향할 수밖에 없다? 중심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머리가 아픈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 볼게요. 구심가속도의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심가속도의 뭐? 구심가속도의 방향. 우리 학습활동지는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15페이지. 학습활동지에는 1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체가 등속 원운동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물체가 P 위치에서 무슨 위치로 지금 등속 원운동하고 있냐면 Q 위치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운동, 물체의 원운동에서 반지름은 R이고요. 델타 T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각도가 델타 세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물체가 Q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P점에 있던 Q점에 있던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방향은 어디를 향한다라고요? 이렇게 원의 중심을 향하고 구심가속도도 원의 중심을 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벡터의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요 P점에서 순간적인 요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속도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각각의 순간순간의 점에서의 속도가 계속해서 변한다고 그랬죠. 운동 방향이 접선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원의 접선 방향을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속도를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즉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P점에 있을 때 이 원운동하는 이 물체의 속도를 붉은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Q점에 있을 때 물체의 속도를 여기 있는 파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화살표 몸통의 길이는 크기라고 그랬죠. 벡터의 크기인데 여기서 속도 벡터의 크기니까 얘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의 길이와 여기서 화살표의 길이는 같다 다르다? 같아요. 무슨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니까. 그렇죠.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벡터는 평행 이동시켜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자 어떻게 돼요? 얘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얘를 평행 이동 시켜서 여기 보세요. 이 그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자 이거예요. 시작점을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보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이거는 V1 벡터고 얘는 V2 벡터죠. 여기는 처음 속도고 얘는 나중 속도니까 V1 벡터, V2 벡터로 이렇게 표시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벡터의 합과 차인데 합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붉은색을요 거꾸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V1 벡터가 되죠. 얘는 뭘 뜻하니까? 방향을 뜻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V1 벡터와 V2 벡터를 합해 볼게요. 그럼 무슨 사변형을 그려라?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요.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대각선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조금 선생님이 잘 못 그렸지만 대각선을 표시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합벡터라고 그랬죠. 그럼 더해볼까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럼 V2 벡터 플러스 V1 벡터인데 1 벡터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써주면 요 벡터의 크기는 V2 벡터 마이너스 V1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요 벡터는 두 벡터의 어떤 벡터와 마이너스 V1 벡터와 V2 벡터의 합벡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니까 델타 V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벡터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물리량을 벡터로 표시할 수 있으며, 화살표를 가지고 벡터를 나타낼 때 벡터의 합과 차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잘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벡터의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지우고 또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얘기를 이어가면, 자 우리가 이게 등속 원운동이니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서로 뭐 할까요? 그렇죠.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녀석이 이루는 요 사이각이 델타 세타래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빨간색이 V1 벡터고 파란색이 V2 벡터인데 이 길이는 서로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크기가 같으니까. 그리고 얘가 세타만큼 돌아가서 요 녀석이 일로 왔으니까 결국은 요 끝점을 서로 연결했을 때 요 사이각은 몇 도가 돼요? 그래요. 똑같이 델타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걸 호로 그리지 말고 직선을 이렇게 표시한다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무슨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 두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서로 같고 그 사이에 끼인각이 같을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을 닮은 꼴이라고 그랬어요. 닮은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의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닮은 꼴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R에 대해서 델타 L의 길이는, R에 대해서 델타 L의 이 길이는 뭐에 대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며, 그쵸?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뭐에 V에 대해서, 그렇죠? 요게 뭐예요? 그렇죠. 델타 V와 이런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서로 닮은 비니까. R 대 요 길이, 이 직선 길이 델타 L이라고 하면 델타 L은 요게 그냥 V1, V2지만 결국 두 값이 서로 어때요?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V 대 델타 V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결하면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내항의 곱 V 델타 L은 R 델타 V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V의 델타 V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걸 왼쪽으로 가면 R 대 델타 L의 관계가 같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괜찮아요.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L이 매우 짧을 때, 델타 L이 매우 짧다는 얘기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측정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여기가 아니라 굉장히 짧아지면 이 P점과 Q점이 붙겠죠. 붙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델타 T가 매우 짧을 때 델타 세타는 당연히 매우 작아지겠죠. 당연히 매우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쓸 수 있대요. 자, 물체의 빠르기 V는 여기 있을까요? 물체의 빠르기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이동거리는 속도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델타 S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 델타 L 값이에요. 이 길이 델타 L 값. 델타 L은 V 곱하기 뭐예요? 그렇죠.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식도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이 식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 쓴 게 이거예요. 자, 요게 뭐예요? 요게. 요 녀석이 호의 길이랑 거의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작아지면? 델타 세타가 작아지면.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다?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델타 L을 V 델타 T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 때에만 델타 T가 매우 작을 때에만 아주 순간의 어떤 실험 값에서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속력 V로 반지름이 R인 원 궤도를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이제 계산해봐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던 것들은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V분의 델타 V 값은 R분의 델타 L과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했던 내용이 델타 L은 뭐였죠? V 델타 T와 이렇게 같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V분의 V분의 델타 V에서 델타 L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V분의 델타 V는 여기 R분의 델타 L 대신 요게 들어가니까 V 델타 T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V는 오른쪽으로 델타 T는 왼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는 R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냐 이거야. 이게 가속도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R분의 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가속도 A를 우리는 무슨 가속도라고 한다? 부심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운동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원운동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기 어려운 거죠.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R값이 일정한 상태로 순간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가속도를 커지게 하기 위해선 F는 MA에서 가속도를 크게 하려면 뭐를 크게 줘야 돼? 힘을 크게 줘야 돼. 이 연락에 세게 흔들어 대야 되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서. 그러면 빨리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가속도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으므로 운동 방향의 수직인 원의 무슨 방향이다? 똑같아요.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좀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델타 t 동안 델타 세타의 각을 회전할 때 각속도는 이라고 그랬어요. 각속도는 이랬는데, 각속도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른 각의 변화량이고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돼요.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 각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 있는 델타 세타를 라디안으로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라디안이란 각도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각도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호의 길이, 그 다음 반지름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서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R분의 L이 이 각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 라디안을 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델타 세타가 지금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델타 세타를 라디안으로 표시해보면 R분의 L인데, L은 조금 전에 뭐라고 써준다고요? V 델타 T라며요. 그러면 R분의 뭐라고? V 델타 T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대요. V 델타 T. R분의 V 델타 T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다. 그럼 얘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오메가는 델타 T분의 1 곱하기 똑같이 쓸게요. 뭐 어떻게? 요 델타 세타를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얘가 R분의 V 델타 T죠. 그럼 이렇게 지어지면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자,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V가 돼요. 각속도 오메가는 뭐가 된다? R분의 V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가속도 한번 볼게요. 자,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라고 그랬죠. R분의 V제곱. 자, 그런데 V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V를 R 오메가로 표시하고 있죠. 왜?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V라고 했으니 V는 R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V는 R 오메가. 얘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구심가속도를 R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심가속도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구심력이고, 구심력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구심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지금부터 결과식만 좀 기억해 두세요.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다음부터 그냥 외워두세요. 이해했으면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4m인 원궤도를 따라 2파이 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무엇을 계산하라? 구심가속도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구심가속도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자,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V제곱이 어떻게 된다고요? 2파이 m/s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V제곱 대신 2파이의 제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몇 미터예요? 이거 속지 말아야겠죠? 지름이 4니까 반지름 2예요. 그럼 여기 2m죠? 고로 자
2 파이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아무리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실수해서 틀렸어요 선생님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실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실력이지. 이런 거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문제를 계산해서 오답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심력과 관련돼서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입니다. 뭐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구심력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힘을 뭐라고 한다? 구심력이라고 한다. 이때 구심력의 방향은 언제나 원의 무슨 방향? 중심 방향이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에서 구심 즉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이때 만들어지는 가속도의 방향은 언제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운동할 때 구심 가속도는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구심 가속도 A는 크기는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순간순간의 속력이 크면 클수록 구심 가속도는 커져요.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할 때 V 값이 일정하다면 R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 구심 가속도는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A 대신 R분의 V 제곱 R 오메가 제곱을 넣다 보니까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저와 같은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교재 16쪽의 학습 활동지로 따지면 몇 쪽이요? 16쪽 하고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 하는데 이때 인공위성에서 작용하는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무슨 힘이 만유인력이 원운동하는 거예요. 원운동하게끔 누구를? 인공위성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힘인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얘가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만유인력이 사라지면 인공위성은 더 이상 원운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하는데 그것도 원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기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의 근원이 돼서 그게 구심력 역할을 해서 얘가 원운동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원형 도로에 자동차가 이렇게 원운동하는데 이때 자동차가 원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지면과 자동차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마찰력이 없으면 이 자동차는 원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 마찰력이 원운동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놀이공원에 대관람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관람차가 이렇게 원운동할 수 있는 것도 이 대관람차에 작용하는 R자임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몇 강까지, 9강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문제풀이 잠깐 한 2문제 정도 문제풀이를 좀 해봤고요. 계속 이어서 등속 원운동과 관련된 얘기했어요. 등속 원운동 시키는 힘의 근원이 뭐다? 구심력이다. 구심력 때문에 뭐가 생긴다? 구심 가속도가 생긴다. 그때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식을 잘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1강이에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리학 2의 어떤 첫 시간부터는 수학의 기본,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해요. 수학 시간 기하 베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그리고 또 삼각함수와 관련된 내용 열심히 한 친구들은 굉장히 이 물리학 2를 접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처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강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